자, 정치 비하인드 이 시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국제 정치 뉴스를 정리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서대 이성수 교수님 함께 하시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달 만에 모시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참 빠르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교수님. 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종전 협상과 미중러 간의 새로운 역학 관계, 또 이 중동 정세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좀 살펴보고 이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까지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살펴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협상이 상당히 특이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특이한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던 관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의 관점을 보면은 과거 전쟁 초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제가 가졌던 좀 관점하고 약간 비슷하다. 그렇다고 제가 그 트럼프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는 그때 당시 때 전쟁을 시작했을 때 젤렌스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왜 굳이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네. 주민들도 많이 교류하고 있고 거의 사실은 사촌이라고 할 정도로 물론 민족은 약간 다르지만 그런 어떤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과거에 같이 소련이라는 연방에 있었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굳이 나토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나토에 들어가기 위해서 친미 정책을 취했단 말입니다. 네. 반러시아 정책. 그 전까지 친러시아 정책이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크림반도도 과거에 그때 러시아에 다시 돌아가고 러시아의 어떤 할양이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젤렌스키가 친미 정책을 추구하면서 친유럽 정책을 추구하면서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던 거에서 저는 이미 위기 상황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의 혼란을 초래한 러시아의 물론 잘못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젤렌스키도 사실은 썩 잘한 건 없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뭐 젤렌스키를 보고 독재자라고 하지만 네. 트럼프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좀 보면은 너무 좀 독재처럼 나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훨씬 뛰어넘었다. 미국의 이기주의적 정책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동맹들까지 한테도 거의 어떤 빚쟁이처럼 이렇게 강압적으로 어떤 정책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패권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트럼프가 끝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푸틴의 입장을 거의 대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사라져버린 거죠.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어떻게 물론 러시아도 피해가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피해가 많은데 피해자인 그 어떤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 입장을 더 많이 옹호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전쟁에서 물론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 제공자도 젤렌스키긴 맞습니다. 젤렌스키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트럼프의 입장을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도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종전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종전 될 가능성은 높은데 그 과정은 엄청나게 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지금 점령당한 영토를 러시아에 할양해라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히토르 같은 강물들도 또 미국이 트럼프가 자기들한테 다시 다 내놔라라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침략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보다는 말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미국이 지금 더 미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정책이 문제가 있다. 또 이기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종전 협상의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히토류. 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요구하고 있는 광물 자원 협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광물은 사실은 앞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물론 이제 히토류라든지 앞으로 이제 어차피 지금 캐즘이 있어가지고 전기차가 빨리 이렇게 전기자 승용차가 전기자동차가 빨리 그렇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이 히토류는 인류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룡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지나치게 이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물 협정을 하는 것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쟁 비용이 많이 드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지원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지원만은 받은 것은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트럼프가 너무 강력한 이런 어떤 광물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하면서 착취를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한테 좋지가 않을 것이다.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우리가 뭐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밀고 당기는 것이 있듯이 우리가 흔히 밀당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뭐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필요할 건데 네. 미국이 너무 욕심을 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협상 방식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에서도 좀 반발이 있다고 들었는데. 반발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유럽에서 가장 미국에 반발하는 나라가 과거에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프랑스라든지 유럽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은 기존에 나토까지 지금 탈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미국의 이 대외 정책이 정말 어떤 전 세계를 위협적으로 오히려 갈 수 있다. 패권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패권 국가라고 보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도 사실 패권 국가 아닙니까? 러시아도 패권 국가죠. 이런 패권 국가들의 논리에 따라서 간다 보면은 국제 질서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이상주의적 자유주의라 그럽니다. 국가 간에 서로 협력을 통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자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는 현실주의 정책이 있었지만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지금 그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부분이 밖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현실주의 정책을 취하다 보면은 네. 이게 국제 정세가 상당히 급변할 것이다. 특히 안정되어 있던 어떤 그런 자유세계의 어떤 국제적인 질서가 도전을 받을 위험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정세가 급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왔던 키워드가 패권이에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드러나는 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새로운 역학 관계도 주목할 만한데 이른바 이 패권 동맹까지 이 패권 동맹이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패권 동맹이라는 표현은 조금 지나친 것 같고요. 그런가요? 패권 국가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과 소련 시대의 냉전 체제라 그러고 양극 체제라 그랬습니다. 네. 그 미소 냉전 체제라 그랬는데 그 시대가 끝나고 나서 90년대 때 짧은 기간에 이었지만 다극화 시대가 왔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습니다. 미국 그리고 그때 당시 때 일본, 중국이 이를 쓰고 EU 이렇게 해가지고 다극화 시대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1차 걸프전이 터지면서 이 다극화 시대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때는 러시아도 힘이 없었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중국도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경제력도 약했고. 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러시아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중국도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항할 90년대까지만 해도 러시아든 중국이든 감히 미국에 대항할 생각을 못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중국도 이제 할 말을 하겠다. 도강량해가 아니고 지금 하겠다. 예. 2050년도까지 칼날을 뒤에 숨기고 조용히 있겠다 그랬는데 이미 202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항을 하겠다라고 강력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러시아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푸틴이 지속적인 인기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고 미국 일방주의 시대에서 삼극 시대로 간 거죠. 과거의 냉전 시대에 이극 체제였다면 지금 삼극 시대가 돼서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됩니다. 그러면은 EU라는 지역은 있는데 EU는 지금 사실은 유럽의 약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4강이 되면은 맞는데 EU까지 포함해서 유럽이 그만한 힘을 역량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물론 이제 유럽이 더더욱 힘을 모아가지고 네.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대항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분간은 미국, 러시아, 중국 중심의 삼국 패권 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가
지금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 밀월 관계까지. 예, 이건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트럼프 대선에 러시아가 지원을 했다, 푸틴이 지원을 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근데 그때 당시 때는 강력히 부정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지금 러시아의 입장을 상당히 옹호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화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면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트럼프 일기 선거 때 푸틴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좀 걱정이 앞서는 것도 맞거든요. 네. 정의, 뭐 세계 평화 이런 가치는 더 이상 수사적 표현으로도 언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향후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교수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패권의 논리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이상주의에서 지금 물론 이제 이상주의든 현실주의든 우리가 뭐 이게 국제정치학적 용어이긴 한데 국가 간의 힘의 논리를 주로 강조하는 것이 현실주의 이론입니다. 이론인데 네. 지금 국제사회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힘의 원리로 가고 있습니다. 밀림의 법칙이 작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이게 뭐 국제사회가 크게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유엔이 있지만 이 전쟁을 못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러시아와 미국과의 어떤 밀월 관계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국제 정세가 또 다른 측면에 헤게모니 전쟁이 될 수 있다. 헤게모니 어떤 전쟁이 될 수 있는 게 중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러시아도 과거에는 좋았던 적도 있고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어떤 갈등이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영토 네.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하고 보면은 앞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중심의 패권에 전 세계가 휘말릴 수밖에 없다. 편가르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되는데 네.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도 지금 좀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군비도 관세 정책. 그렇고, 네. 관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수입 관련해 가지고 한국이 미국을 도둑질했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미국의 덕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동맹이라는 부분에 큰 어떤 괄호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그걸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나라든 간에 압력을 취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국을 견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국가들이 오히려 또 미국하고 더 관계를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맺어간다면은 우리는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흔히 말하던 줄다리기 외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근데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더 어려워질 거다. 어려워지는 거죠. 예. 중국도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뭐 한한령을 지금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중국한테 뭐 중국 자체가 우리가 뭐 뭘 잘못해가지고 중국한테 한한령을 당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건 그냥 우리나라의 자국 방위를 위한 사드 때문에 사드의 중국이 문제였죠. 우리를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중국을 믿을 수 있느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하는 부분도 상당히 못마땅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동맹을 깨자 이거는 아닌데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익이 너무 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중국은 좋으냐? 중국은 더한 국가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미워도 어느 정도 미움이 생겨도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국제정치학적으로는 더 낫다. 반면에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런 국제 강대국들과의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헤매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 스스로 더욱더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핵무기가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 태도를 좀 집중해 보고 싶어요. 이 예.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드러난 이 트럼프의 전략, 장사꾼의 태도는 중동에서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예. 지금은 반발에 부딪혀서 뭐 일단 한 발 빼기는 했다만 가자지구 구상은 어떤 면에서 참 기상천외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기상천외하다는 것보다 더 심한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아니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까?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저도가 뭐 아무리 어떤 국제 정치를 보고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 질서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네. 가자 지구라든지 요르단강 서안 이 지역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거주민 아랍인들의 땅입니다. 네. 그 땅을 그 미국이 관광지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다른 지역 요르단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데다가 분산 배치하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미국 이 트럼프가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캐나다. 문화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한 주로 이건 그 말을 듣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네. 예, 물론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캐나다 같은 경우도 뭐 같은 이제 앵글로 색슨 족기였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거의 무시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이 수십 년 동안 이 가자 지구 아랍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수십 년 동안 2차 세계 대전 전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더 됐죠.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수천 년이 되는 그렇죠. 문제입니다. 이 지역을 관광지로 장사꾼의 입장 만든다는 게 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그건 거예요. 결국은 땅을 뺏겠다라는 소리죠. 어. 예, 가자 지구를 아랍인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지를 뺏겠다라는 말밖에 되질 않거든요. 결국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되느냐면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분산 배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갑자기. 예. 근데 물론 주변 지역에 분산이 좀 돼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 원래 이제 같은 아랍인이고 해가지고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혼란해지니까 주변 지역 특히 요르단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아랍인들이 요르단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난민처럼 돼 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 레바논이라든지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있는 그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밑에 지역 이집트라든지 이런 지역에 분산이 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 아예 이 지역을 비워버리겠다 소리거든요. 네. 팔레스타인은 PNA라 그럽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로 해가지고 UN으로부터도 준국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를 없애겠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사실은 발상에서 나온 거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뭐 장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나가도 너무 나갔지 않느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아랍인들의 주적이 됩니다. 혹시 우리 그 과거에 9.11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때 부시 대통령 때 2001년 때. 예, 왜 일어났느냐? 9.11 테러 쌍둥이 빌딩이 폭발을 당하고 그죠? 네. 공격을 당하고 펜타곤에 공격을 당하고 했는데 세계적인 어떤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테러였죠.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어났다라는 것은 아는데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미국의 그때 당시 때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이었거든요. 네. 친이스라엘 정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어. 그래서 특히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에서 이스라엘 편을 적극적으로 들었거든요. 그 바람에 거기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그리고 알카에다 중심이 된 우리가 오사마 빈 라덴 이 중심이 된 알카에다 조직이 9.11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왜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부정하고 이스라엘의 맹목적인 편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거기에서 나중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은 무너진다. 그래서 미국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게 그때 당시 때 알카에다의 기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그 기치가 약화되긴 했습니다. 워낙 군사 공격을 많이 했지만, 근데 트럼프가 지금 이런 구상을 하고 이야기한다라면은 그러한 사고가 다시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숨어있던 하마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장단체 헤즈볼라라든지 무자헤딘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무차별적인 미국에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국제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관점은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 심하게 하고 있다. 장사꾼의 속성이 너무 보인다. 우리가 트럼프를 사업가라 그러지만 뭐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사꾼이 맞거든요. 사업가하고 장사꾼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런 표현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려되는 지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예.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강화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아니고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공화당의 이제 대이스라엘 정책, 대중동 정책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보수권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미국의 정치권은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우됩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공화당의 정책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항상 취해 왔었습니다. 네. 트럼프는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네. 훨씬 더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음.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마음 놓고 중동 주변 지역을 유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간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란이 핵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과거에 이라크도 핵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란의 핵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100기 이상 소유한 국가입니다.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암묵하에 핵무기를 개발을 했거든요. 어쨌든 미국의 힘과 핵무기를 믿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하고 직접적인 전쟁을 하고자 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 무장단체는 다릅니다만은 이란도 이스라엘하고는 직접적인 전쟁을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타냐후는 주변 지역으로 영토 확장이라든지 영역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하고 특히 이제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사법화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위기를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분쟁을 계속해서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트럼프가 재집권한 이후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국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하고의 관계는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이. 네.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독재자들한테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재자들한테. 사업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독재자들한테 좀 약합니다. 처음에 과거의 일기 때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내 책상에 핵 버튼이 있다. 언제든지 누를 수 있다. 뭐 김정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트럼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햄버거를 같이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트럼프는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재겠죠. 이미 그 트럼프는 북한을 어떻게 보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트럼프의 과거 그런 행적을 봤기 때문에 급할 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로부터도 지원도 받고 있고 물론 군인을 보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원하는 기간과 김정은이 원하는 시간이 맞아 떨어졌을 때는 그 북한과의 어떤 정상회담이 또 한번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신에 조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무튼 이슈를 만드는 데는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네. 이슈 메이커죠. 근데 또 이슈 메이커를 한 게 골든 티켓이에요. 예. 저는 진짜 이거 듣고 아까 그 어떤 이슈보다 더 황당했었는데 좀 트럼프답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교수님께서는 이 골든 티켓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사꾼의 메모가 100% 드러난 부분이죠. 아니 북한 얘기 갔다가 네.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자기가 원하면은 500만 불 가지고 영주권 사라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참 정말 자본주의의 결정체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뭐 기부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민 갈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민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저도 과거에 제 친척이 미국에 이민 갈 때 얼마 이상 재산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없어도 되지만 그렇게 좀 있으면은 더 그 좀 받기가 쉽죠. 영주권을 받기가 쉬워지는데. 뭐 그런 거는 네. 서류 심사나 네. 이런 네. 서류 통과의 뭐 관례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이건 아예 그냥 팔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교수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사꾼의 기질이 100%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예.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죠. 장사꾼의 논리로서 모든 지금 정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 티켓을 골든 카드라 그랬죠. 카드를 판매를 해가지고 남미든 어느 나라든 미국은 이민의 나라거든요. 이게 이민법이 사실은 아주 좀 느슨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지주의 정책을 취한 게 그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와이나 괌에 휴가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출산하는 원정 출산 과거에 논란이 많았죠. 미국 영주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지주의를 폐지를 하겠다. 속인주의인데 그 속인주의도 금전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될 가능성은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동서대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